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양도소득은 보통 이제 주택이나 또는 이제 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땅이나 주택을 개인이 양도를 했을 때, 누군가한테 넘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나온다는 거죠. 뭐 가령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뭐 지방에서 어르신이 느닷없이 이제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쪽지를 하나 들고 갔어요. 쪽지를 들고 와가지고 아니, 세무서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뭐냐. 그럼 보니까 어르신이 땅을 팔았더라고요. 땅을 팔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있다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땅을 팔았는데 얼마 안 돼요. 뭐 금액이 그리 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뭔가 날라온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세무서에서 신고가 없으니까 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안내문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넘겼을 때, 즉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모든 소유권에 대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죠. 건물, 토지 이런 것들. 근데 그 외에 주식을 넘기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식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을 때예요. 또는 아주 거액의 큰 금액의 어떤 그 주식을 양도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를 한번 보는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하고, 그러니까 연령대를 보면 40에서 50 또는 60 뭐 그 정도의 이제 연령대의 그 분들이라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어떤 과세 문제가 이제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보면 과세 대상을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토지, 건물,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이 이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많이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 이제 그 임차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장사를 하고 있다가 그 사업장을 이제 그만 장사해야지 나오면서 다른 사람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받냐? 권리금 받죠. 권리금. 보통은 내가 이제 뭐 1억 받을 거를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뭐 2억 또는 3억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넘겨주면서 권리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권리금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양도소득의 대상이 아니라 그건 사실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소득세에서 그거 봤었죠. 그 기본적으로 소득세 안에는 이, 배, 사, 근, 연, 기 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런 소득이 이제 합해져 가지고 이거 종합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이 기타 소득 안에 그 권리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권리금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건물 자체를 아예 넘겼을 때는 그 안에 권리금이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임차를 하고 있는 그 사업장, 즉 장사를 하고 있다가 그 사업장을 빠져나오면서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추가적인 돈을 받고 만약에 넘겼다면 그거는 기타 소득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권리금이라는 게 이제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리금은 뭐냐면 건물, 즉 해당 건물이라든가 또는 뭐 땅이라든가 거기에 그걸 넘기면서 같이 이제 받았을 때 그때는 양도소득이 돼요. 그 이제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면 지상권, 뭐 전세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임차권 같은 거, 요거.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했는데 여기 뭐 이런 것들 있죠. 아파트 당첨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냐면 그 입주권 있잖아요. 입주권도 마찬가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입주권을 양도를 했을 때 그런 것도 양도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면 그 등기가 안 된 자산을 만약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고율의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70%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이제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누진세 구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됐을 때 62%까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비삼용 토지는 뭐냐면 위에다가 그 땅을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도 비삼용 토지가, 내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아버님이 지방에 살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만약에 뭐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던 뭐 산 또는 뭐 토지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비삼용 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삼용 토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고율의 세율이 부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삼용 토지는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 소정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이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1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이제 살고 거주하는 주택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택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두 개가.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팔았다. 처분. 그럼 이제 이게 요거 2주택인데 해당하는 주택이 돼요. 그럼 이걸 처분하게 되면 이제 없는 거죠. 그럼 이제 1주택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여기 이제 1주택이 되고 여기 이제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이나 또는 입주권을 각각 한 개씩 보유를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하나의 주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5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그 양도소득세 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전까지 높지 않았는데 계속 이제 그 어떤 투기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의 억제 수단으로서 이 세금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율의 세금을 매김으로써 자꾸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주택 수를 줄이는 거예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이제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자꾸 팔으라 이거죠. 팔고 그다음에 없애라 이거예요. 주택을. 만약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세율을 많이 매길 테니까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1년 미만 보유 제한. 이건 이제 그거죠.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1년 미만 보유를 하고 판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주택을 투기 목적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50% 굉장히 세게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번에 1억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1억 팔았어요. 산 다음에 바로 1억이 올라가지고 판다. 자,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5천만 원이 세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사실. 근데 그걸 반대편으로 보면 5천만 원 번 거잖아요. 1년 만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40%. 그러니까 적어도 2년 이상은 가지고 팔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일반 자산 같은 경우는 6에서 42%까지 기본적인 세율을 적용을 한다. 여기서 뭐 이런 거 한번 잠깐 볼까요? 뭐 여기 보면 뭐 지상권, 뭐 전세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그 땅이 있는데 그 땅 위에 뭔가를 쓸 수 있도록 또 땅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땅 위에 뭔가를 쓸 수 있도록 뭐냐면 사용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지상권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게 이제 어떤 거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이 뭐냐면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입지가. 그래서 동일한 규모의 동일한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 다른 지역의 건물. 근데 얘가 이제 한 10억 정도 한다. 근데 여기는 입지가 좋아가지고 한 20억 정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규모의 건물이어도 가격이 다르죠. 그럼 왜 다르냐?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의 수익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10억보다 더 많은 금액, 즉 20억을 받았다면 플러스 10억을 더 받은 거죠. 이 1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뭐냐면 일종의 권리금이에요. 이렇게. 그게 이제 뭐냐면 영업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업권. 예,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넘기면서 10억짜리 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을 20억을 받았다면 그 10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들어가요. 물론 이거는 건물 가격에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다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특정 주식이라고 돼 있죠. 특정. 이건 이제 이용권이에요. 무슨 뭐 회원권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무슨 회원권도 뭐 이렇게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매덕 가는 것들도 있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양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율을 42%, 6에서 42%까지. 이게 이제 뭐냐면 소득세의 기본 세율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나 출자 지분과 관련된 사항들. 주식을 우리가 이제 그 양도를 했을 때 주식의 양도에 따른 차익. 여러분들 주식 거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양도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일반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뭐 몇 주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뭐 대주주가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뭐 상장되지 않는 주식,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할 때는 그건 대상이 돼요. 그게 이제 비상장이죠. 상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소위 말하면 그 뭐 증권시장, 유가증권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하는 그 앱을 통해서 하는 그런 증권거래 이런 것들이 다 상장돼 있는 애들이죠. 그거 말고 비상장, 상장되지 않은 것들을 개인 간에 거래했을 때는 그거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10% 중소기업이니까 좀 혜택을 주는 거고 일반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대주주가 1년 미만 여기서는 요거 두 가지 조건이 둘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1년 미만 보유를 했을 때는 30%의 고율 세율이 적용이 됐다.
자, 그러면 그 과세 대상을 보면 일단 토지, 건물 다 돼요. 그 다음에 주택 있죠, 주택. 여기서 보면 주택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냐. 그건 아니고 주택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택은 건물과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서 있는 그 땅, 토지 이거를 혼합한 개념이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양도한다는 얘기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보면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부동산 임차권은 뭐 민법상 채권이니까 채권으로서 본래 양도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물권화가 된다. 물권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하나의 그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도의 대상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라는 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 기계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동산,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소유, 즉 그 사람의 점유로 넘어가게 돼요. 그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권리라는 건 사실은 눈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권리 자체를 누군가한테 넘겼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소유권의 이전이 눈으로 보이는 소유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물권화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권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아파트 당첨권이라든가, 뭐 입주권 있죠,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기타의 자산으로 이제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뭐 특정 시설물 이용권 이런 것들인데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아까 얘기했던 건물을 넘기는데 이 건물의 원래 그 동일한 유형의 어떤 건물, 그 건물의 그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10억에 해당하는 건물인데 그거를 입지가 좋기 때문에 15억을 받았더라. 그럼 그 15억 안에는 영업권이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넘겼을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영어권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데 뭐 영어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대한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뭐 골프 영어권이라든가 콘도미니엄 회원권 뭐 이런 것들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헬스클럽 이용권, 여러분들 뭐 헬스클럽 이용권 보면 뭐 한 달에 뭐 헬스클럽 얼마나 할까요? 뭐 1년 이용권 해가지고 3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동네 헬스클럽.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이 헬스클럽은 비싼데. 그죠?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법인의 뭐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딴 사람은 쓸 수 없고 이 회원권을 가진 사람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영어권의 소득 구분에서 보면 영어권의 양도, 영어권은 그 소위 말하면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권리금의 양도라든가 대여는 기타 소득으로 원래는 구분이 되는데 그게 일정한 건물이라든가 또는 토지 거기에 묶여가지고 같이 넘어갔을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 임차를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다가 나오면서 그 장사하는 걸 그대로 또 누군가한테 넘겨요. 그러면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받았다면 이거는 기타 소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건물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건물을 넘기면서 플러스 알파를 받았다. 그거는 그 안에는 영업권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걔는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이 된다. 건물과 같이 가요. 걔는.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 있는데 특정 주식을 보면 이러한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주식을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건데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비율 즉 그 회사의 부동산 비율이 이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부동산을 주로 가지고 있는 법인이고 즉 50% 이상이죠. 그 다음에 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50%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 회사의 주식을 내가 50%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주식 중에 50% 이상을 양도를 했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50%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50% 이상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중에 50% 이상을 팔았을 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런 건 뭐냐면 요거는 그 회사가 80%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업종이 뭐냐면 이런 거래요. 골프장, 스키장. 얘네들은 다 뭐예요? 장소가 있어야지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업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업종에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주식,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에 대한 주식을 한 주라도 넘겼을 때 그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요.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아까는 뭐냐면 그 회사 자체가 회사가 50%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그 주식을 처분할 때 50% 이상 처분을 했을 때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회사가 80%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업종이 이런 거래요. 골프장,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업종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처분했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처분에 대한 의미도 좀 다르죠. 아까는 50% 이상 처분했을 텐데 이거는 그냥 그 주식을 처분했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식의 그냥 일반적인 주식, 즉 특정 법인, 아까처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 아니라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주권상장법인 이게 이제 상장하고 있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에요. 대주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들은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대주주 이외이자가 만약에 장외는 증권시장 외의 거래예요. 장외 거래분도 여러분들 거래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장외에서 거래하는데 그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주주의 범위를 보시면 그 회사의 3%, 그 다음에 이런 벤처기업 같은 거 5% 정도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에요, 이게. 상장기업의 3%면 삼성물산의 이재용이 몇 프로를 가지고 있더라? 그게 이재용이 아마 3% 조금 넘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정도 가지고 있을 때는 얘기하는 거지. 예, 일반적으로 우리 서민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예요. 상장법인의 주식을 3% 가지고 있다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도에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연도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억 원 또는 뭐 50억 이렇게. 코스닥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 규모가 좀 적으니까 거기서 이제 금액 기준이 작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평가를 해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상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뭐 수익이라든가 그동안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그 금액이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 어떤 A라는 사람이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장을 하려면 상장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공개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기업 공개는 뭐냐면 상장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공개하는 거예요. IPO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상장 요건, 즉 매출액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의 수익, 그다음에 자본 뭐 이런 것들 규모가 충족이 됐을 때 시장이 비로소 주식을 내가 내놔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상장을 하면 좋은 게 있죠. 왜냐하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시장에 내놔가지고 이 주식을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상장을 할 때 돈이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보면 굉장히 굴지의 회사예요. 그리고 뭐 매출도 뭐 몇천억대 이런 그 회사인데 상장을 일부러 안 하는 회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니까 굳이 외부에서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이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또 생기냐? 주식을 외부에다 팔면 그 사람이 나한테 출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그럼 내 입김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상장을 하는 것들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 보면 사우디 국영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상장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근데 그 국영기업은 그동안에 상장을 하지 않았어요. 석유회사예요, 석유회사. 상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상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가가 떨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회사의 가치를 판단할 때 처음에 판단할 때 어느 정도를 봤냐면 그 회사가 일경 들어봤어요? 일경 일경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어마어마해요. 예.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 뭐 보통 보면 사우디 국민이 외국에서 이제 저 외국에 나갈 때 그 병에 걸려 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나간다. 그럼 기본적으로 사우디 국민은 비즈니스석이에요, 비즈니스. 자기 돈 안 내고 그냥 태워줘요. 아주 좋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이제 보면 걔네들도 이제 그런 그 기업 공개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외부에서 이제 자금을 이제 끌어들일 때 그때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장 기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상장 기업이 되면 이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외부의 주주들을 모아가지고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비상장 법인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주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장되지 않은 그런 주식들을 뭐 B가 이제 사더라. 그래서 야 우리 회사에 투자해. 그럼 나중에 상장되면 너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투자를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주식을 받는 경우에 이때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아는 친구가 만약에 상장되지 않은 자기 주식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지분의 일부를 나한테 주겠대. 그리고 나한테 돈을 투자를 하래요. 이거 마찬가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을 가지고 거래했을 때는 마찬가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양도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양도가 뭔지를 몰라서 뭐 이걸 보는 건 아니죠. 양도는 뭐냐면 뭔가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재화라고 합시다. 이 물건을 B한테 주고 대가를 받잖아요. 그럼 이게 양도죠. 당연히. 자, A가 이 재화를 B한테 주고 대가를 만약에 받지 않았더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양도와 증여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대가가 현금이냐? 이건 따지지 않아요.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뭐 권리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으면 양도라는 거고 대가성이 없다면 그건 증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양도라는 건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등기를 하든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상대방한테 넘기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매도, 교환, 변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양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현물 출자. 출자라는 건 그 회사에 돈을 주고 지분을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현물 출자는 뭐냐면 내가 그 회사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건물을 주고 지분, 즉 주식을 내가 가져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현물 출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으로서 유상으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전되는 건 다 양도라고 본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도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등기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부담부증여라는 게 있어요. 부담부증여는 뭐 이런 거죠.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얼마짜리야? 10억짜리야. 근데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가 10억 중에서 4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이 건물 중에서 10억 중에서 4억은 은행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아버지 거죠. 자, 근데 이 건물을 아들한테 줬어요. 네? 증여를 한다고 합시다. 자, 증여를 하면서 조건을 붙인 거예요. 야, 이 건물이 지금 10억짜리긴 해.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은행에 대출 받은 게 4억이 있거든. 그 4억은 네가 갚아라. 그래서 이 4억 대출도 얘가 이제 상환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더라.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4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버지가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6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가를 받지 않고 준 거죠. 그래서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얘기를 해요. 부담부 증여. 즉, 그 건물, 즉 물건 안에 일정한 채무를 상대방이 넘겨받는 조건으로 해서 그거를 양도를 하게 되면 부담부 증여가 돼요.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그냥 10억을 오롯이 그 B한테, 즉 자식한테 넘기는 경우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줄어요. 사실은. 증여를 했을 때는 상대방은 뭐냐면 아무런 그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10억짜리 만약 받으면 10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데 양도를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4억의 물건을 사다가 10억에 얘한테 넘겼다. 그러면 4억의 비용, 그거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0억을 내가 받았다면 그 나머지 차액 6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절세를 하는 방법 중에도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대출을 일단 받아요. 그 다음에 그 대출을 받은 걸 자식이 그대로 승계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자식이 돈을 갚는데 어차피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뭐 이게 좋으냐? 아버지가 갚든 아들이 갚든 똑같이 본다면 세금 덜 나오는 게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증여를 그대로 10억을 오롯이 했을 때보다 세금이 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담부 증여의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즉, 담보인데,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담보 계약을 한다. 양도담보 계약은 어떤 거냐? A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B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너한테 일단 넘겨줄게. 나한테 돈 좀 빌려줘. 그리고 그 돈을 얘한테 상환을 하면 소유권이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뭐냐? 첫 번째 일단 소유권 넘기고 돈 빌리고 상환하면 다시 가져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 양도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건물을 누가 사용을 하냐? A가 계속 사용을 해요. 결국은 얘한테 담보 맡겨요. 담보. 담보는 넘긴 게 아니죠. 돈을 갚으면 다시 가져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이 자산, 즉 요게 얘가 상환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소유권 인정을 넘기지 않고 그냥 얘한테 소유권이 그대로 넘어가더라. 그때는 양도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 차입한 금액을 대가로 받고 건물을 넘긴 거니까. 그때는. 그렇죠? 그다음에 환지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 뭐 재개발을 한다고 합시다. 재개발.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걸 할 때 여기 이제 조합원들 있죠. 여기 A라는 사람 땅이 있고요. 그다음에 B라는 사람 땅이 있고, C라는 사람 땅이 있고, 뭐 D라는 사람 땅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 거야.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A가 가져가고, B가 가져가고, 뭐 C가 가져가고, 뭐 D가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통 이렇게 그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뭐냐면 그 아파트를 지어주는 그 시공사 또는 시행사, 건설회사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짓는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주기 위해서 땅을 일정 부분을 띄어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제 아파트의 일반 분양, 즉 얘네들한테 주고 남은 부분을 외부의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아파트를 파는, 그걸로 이제 사업비를 충당하거든요. 그리고 공공택지, 즉 앞에 이제 아파트 앞쪽에 뭐 공원을 만든다거나 또는 시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공공용지를 따로 따로 이제 마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공공용지로 써야 돼. 이런 경우에 이제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띄워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환지라고 얘기를 해요. 환지. 그래서 그런 환지를 따로 띄워 가지고 이렇게 줄 때 그걸 이제 환지 처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양도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래서 뭐 확정 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원래 실질적으로 A가 가진 땅이었는데 실제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형식이 B로 이제 돼 있었어요. 과거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B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넘겨놓은 상태고, 근데 실제로 A 거예요, A 거. 근데 이 B가 이제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는 거죠. 야, 이거 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원에 가서 싸움이 붙은 거야. 야, 이거 사실은 내 건데 쟤한테 그냥 명의만 넘겨놓은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거 양도로 보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원래 지 거 찾아온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서. 그건 뭐냐면 A가 땅이 있었는데 땅을 이제 B한테 넘긴 거예요. 근데 B가 이제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일단 나한테 소유권을 주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그래서 1번 등기를 먼저 해주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래를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얘한테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근데 이놈이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 내가 소유권을 넘긴 건 돈을 받기 위해서 넘긴 건데 이놈이 돈을 안 주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더라. 그러면 매매 원인 무효의 소라는 걸 이제 제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매매 원인 무효라는 건 처음에 했던 그 매매 사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요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결국 다시 자기한테 이제 돌아오겠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올 때 양도로 보겠느냐? 그거는 양도가 아니다. 즉 원인 관계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매매를 했던 사실이 없었던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양도가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한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땅이 있는데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A하고 B가 공동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토지의 등기부를 띄워보면 소유자가 A와 B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A 반, B 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그걸 이제 하나로 해가지고 그게 두 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A가 만약에 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뭐냐면 뭐 담보로 잡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토지를 가져오세요. 담보로 잡게. 근데 그 토지 안에 소유자가 또 하나가 있는 거야. B가. 그러면 은행에서는 얘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불편하니까 야 그러면 차라리 토지를 반으로 쪼개자. 쪼개가지고 여기는 1-1, 여기는 1-2 이렇게 이제 아예 그냥 구획을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 이거는 B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오롯이 이제 A가 거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단순 분할이에요. 단순 분할. 이거는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주고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이 됐을 때는 당연히 양도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거 하나만 잠깐 볼까? 만약에 둘이 가지고 있던 거를 50대 50으로 나누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70% 가져가고 얘가 30% 가져가더라. 이런 상황일 땐 좀 문제가 달라요. 공동소유라는 건 뭐냐면 둘이 똑같은 비율만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구획을 정리해가지고 지분을 나눠가지고 실제로 가져갈 때 얘가 70% 가져고 얘가 30% 가져간다면 결국은 뭐냐면 B가 A한테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20%만큼을 넘긴 걸로 봐요. 그래서 그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뭐냐면 20%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지분이 똑같이 나눠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지분 비율이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또 이게. 그때는 양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가 되지 않는 것들 보면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뭐 내가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있다가 파산이 됐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돼요? 법원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법원에서 뭐냐면 이거 팔아가지고 그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넘어갈 때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넘긴 게 아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걸 양도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 교환 또는 분합. 요거 이제 이런 거예요. A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땅이 있어요. A 땅이. B가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땅이 있어요. 그래서 A가 여기 일하러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 B가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둘이 똑같아. 크기가. 그럼 차라리 야 그냥 이거 네가 가져가고 요거 네가 가져가라. 여기 이제 뭐냐면 교환이에요. 교환. 이런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이거죠. 1세대 주택에 대한 비과세. 이건 이제 보통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이거는 뭐냐면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확보해 주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비과세 감면의 배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 여기 보면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속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매매거래 당사자가 이 매매계약서에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이중계약, 그렇죠? 다운계약서 이런 건 얘기를 많이 하죠. 다운계약서. 실제는 10억에 양도를 했는데 계약서에는 뭐 8억에 이렇게 양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 다운계약서예요. 예전에 이런 걸 많이 했었죠, 사실은. 다운계약을 하게 되면 사는 사람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처음에 뭐 건물을 10억에 이제 샀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팔 때 30억에 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차익이 얼마가 생기냐면 여기에서 20억의 차익이 생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내기가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30억에 판 거를 이거를 계약서를 어떻게 쓰냐? 계약서를 뭐 20억짜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20억이 아니라 1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는 실제로 30억을 주는데 20억짜리 계약서를 쓰면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조금 깎아줄게. 그래서 한 1억 정도 깎아줄게. 이렇게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파는 사람도 세금 많이 안 나고. 물론 깎아주는 금액은 세금 나오는 금액보다는 작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유리한 거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는 또 이제 이거 사간 사람 B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팔 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취득했던 가액 자체가 너무 낮아 버리니까 나중에 팔 때 차익이 너무 크게 나오면 이 사람이 또 세금을 전가가 되는 거죠, 저 사람한테. 뭐 이런 식이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다운 계약서라든가 이면 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든가 감면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 요즘엔 잘 안 해요. 과거에 이런 것들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뭐 관례했어요, 관례.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1세대 2주택의 어떤 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하나의 세대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하나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다. 배우자가. 근데 A가 지금 거주하는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주택. 그다음에 B가 이제 B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이 하나 있다. 네.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세대니까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대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의미가 아니에요. 1거주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세대가 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게 비과세, 즉 1세대 주택에 대한 비과세인데 그때는 뭐냐?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파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정지역, 이 지정지역은 투기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하고 웬만한 경기도는 다 포함돼요. 거기 안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주를 2년 이상 해야 돼요. 실질적인 거주자가 양도를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걸 방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세대 거주자 및 배우자 그들과 같이 동일한 세대원일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가지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이라는 건 양도하는 시점에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유와 거주 요건 이것도 이제 충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3년 이후에 그걸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세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하나의 세대를 보겠다. 그래서 뭐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을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세대로 본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넘어갑시다. 주택이라는 건 어떤 거냐? 주택은 토지와 건물 두 개를 다 합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을 보면 다가구 주택 우리가 뭐 연립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연립에는 101동, 102동, 103동, 뭐 201동, 202동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 하나의 매매 단위로 했을 때는 그거를 1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이란 건 내가 이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만큼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A가. 자, 근데 여기 이제 재개발을 한대요. 재개발해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하냐? 이 땅을 조합으로 넘겨요. 재개발 조합으로. 그럼 조합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땅을 다 사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거야. 이렇게 짓고 그리고 요 A가 이 조합에다 준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얘한테 이제 띄워주는 거야, 아파트를. 이렇게. 이게 이제 재개발 과정이죠. 그래서 이랬을 때 아파트가 아직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 A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게 이제 뭐냐면 입주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이제 1세대 주택으로 보는 거고, 근데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양도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계속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개발을 한대. 그래서 요 가지고 있던 집을 이제 조합으로 넘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완공이 된대요. 여기 이제 입주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 되면 내가 만약에 1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가서 가지고 그 아파트에 내가 이제 그 조합에다 준 10평에 해당하는 권리를 아파트에서 내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짓고 나면 아파트 한 동의 가격이 만약에 처음에 이제 내가 걔한테 조합한테 준 10평 땅에 대한 가격이 1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조합에서 이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너 101동 줄게. 근데 101동에 몇 평이냐? 25평이래. 101동에 대한 가격을 보니까 3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먼저 땅을 준 게 1억짜리가 있으니까 그 101동에 들어가려면 2억을 추가로 내야지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팔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그 입주권을 이제 일정한 프리미엄을 받고 팔면 좋지만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재개발을 해도. 그래서 중간에 이제 조합에다 넘겼는데 여기서 이제 완공이 되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배정받은 아파트가 가격이 3억짜리란 말이에요. 3억짜리. 근데 내가 여기서 재개발 됐을 때 조합에다 이제 준 땅이 1억짜리밖에 안 돼요. 그럼 추가로 내가 2억을 내야 그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자기가 못 들어가고 막 전세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면 중간에 이제 다른 집을 이제 옮겨야 되겠죠. 이걸 팔고.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다른 집을 이제 사는 거예요. 예,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입주권을 처분했다. 입주권을 처분했다. 그러면 처분되는 시점에 보면 입주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전에 산 주택이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2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요거 1주택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여기 넘어가서 살려고 산 거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이제 뭐냐면 넘어가서 살려고 한 주택이에요. 그 주택. 그랬을 때는 그걸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볼게.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뭐 이거는 뭐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을 양도를 하더라도 2주택을 양도를 하더라도 그게 고가 주택인 경우가 있어요. 고가 주택은 아주 비싼 주택이죠. 그래서 하나의 주택을 넘기더라도 그게 고가 주택에 해당이 됐을 때는 과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가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고가 주택은 어떤 의미냐? 9억을 초과하는 거예요. 9억. 그건 이제 고가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가주택의 범위에서 이제 일부만 양도를 했다. 만약에 1주택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를 하는 건데 고가주택도 만약에 뭐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에 만약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 강남의 주택을 뭐 아파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 9억 다 넘어가요. 조그만 거 20 몇 평짜리가 뭐 10 몇 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25평 내지 뭐 30 몇 평 뭐 이런 거는 보통 10억이 넘어가는 주택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래서 그런 주택을 내가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그걸 넘길 때 1세대 주택이긴 하지만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세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게 15억짜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넘기게 되면 이걸 양도를 했을 때 양도했을 때 이 15억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9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를 하지 않고요. 6억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그래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지 전체 15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뭐냐면 고가주택의 양도 시에 우리가 과세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1세대 2주택의 요건은 뭐 거주자가 2개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쭉 넘어가서 봅시다. 뭐 상속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큰 지분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보시면 2주택의 특례예요. 이게 뭐냐면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넘겼을 때 그때 그것도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경우인데 이게 어떤 경우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 거주 이전을 위한 건데 여기서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럼 이사를 갈 때 요거를 팔고 주택을 사가지고 이사를 갈 수 있느냐? 사실 이런 경우보다 어떻게 하는 경우가 더 많냐면 요걸 팔기 전에 먼저 주택을 사놓고 그 다음에 팔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요걸 파는 시점에 처분하는 시점에 보면 기존에 있었던 주택 하나에다가 새로 산 주택 이렇게 2개가 있게 된단 말이죠. 결국은 이거는 거주 이전을 위해서 즉 내가 딴 데로 가기 위해서 샀다가 팔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1주택인 상태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세금을 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뭐냐면 거주 이전, 즉 사람이 이동하는 이전에 대한 세금을 물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는 이거는 없는 걸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상태. 그래서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이에요. 그때는 대신에 요걸 사고 요걸 파는 시점이 3년 내에 양도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걸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판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그때는 하나의 주택이 있는 걸로 보겠다. 그 다음에 상속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쩌다가 2주택이 된 거야.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거보양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저기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70세야.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서 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1주택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한 세대에서 얘가 한 주택 가지고 있고 얘가 한 주택 가지고 있으니까 2주택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거를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겠느냐. 동거 봉양을 위해서 모시고 왔을 때는 그거는 1세대 주택의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년 이내에 먼저 즉 이거를 시골에 있는 요 주택을 팔든지 요 주택을 팔든지 그랬을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줘요. 예. 자, 여기서 이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에서 보면 거주 이전을 위한 거 이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간혹 가다가 이제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 투기 목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그 전에 있던 주택 사다가 3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간혹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요건을 한번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런 게 있을 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혼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배우자가 또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을 때 그때는 본의 아니게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5년이네요. 5년. 먼저 양도를 했을 때. 그거는 1세대 주택으로 보겠다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주 요건이나 보유 요건은 일반 지역 같은 3년 이라는 거고 지정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면 일단 넘긴 거 양도가액이 되겠죠. 거기에서
처음에 사왔던 가액 그거 다 빼줘요.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이거는 뭐냐면 양도를 하게 되면 복비 이런 것들 들잖아요. 그거 다 빼주는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뭐냐면 양도한 그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 굉장히 길면 거기에 대해서 그 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일정한 그 공제를 해줘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에서 80%까지 이제 공제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양도 차익이 10억이 생겼다. 거기서 80%면 8억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2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기본 공제를 또 해줘요. 그래서 연 250만 원. 만약에 주택을 내가 여기서 이제 건물 하나를 양도를 했고요. 1월 1일, 12월 30일. 토지를 또 이제 양도를 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건물 양도할 때 기본 공제 요거 250만 원 빠져요. 250만 원. 토지 양도할 때 또 250만 원 빠지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면 이 양수 기본 공제는 자산별로 연 250이에요. 연 250. 근데 이 자산이 뭐냐면 부동산은 하나로 보는 하나로. 그래서 여기서 250 빠지면 두 번째 할 때는 250이 빠지지 않아요. 이거는 이게 이제 뭐냐면 자산별로 연 250만 원이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세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대한 납부세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양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양도소득세의 어떤 신고라든가 양도소득에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공제사항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